네, 지금부터 2018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신훈 금융안전국장이시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 부총재보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의 경우 지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시점과 비교할 때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추가 이슈 점검 사안으로서 가계부채 상황 평가 그리고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호전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제고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도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과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 더욱 높아지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등의 영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훈 금융안전국장이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시장에서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업신용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신용은 앞으로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본격 시행과 자본규제 개편 등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업황호조, 경영 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재무 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가 향후 수출 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본 유출입 상황을 보면 금년 초 미 증시 급락 등에 따른 주식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으로 외국인 증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보면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과 대외 지급 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 단계를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상황 점검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참고사항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인 가계부채와 그리고 한계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동향 그리고 가계부채의 분포, 즉 소득이나 신용이나 또는 이제 자산 분위별로 가계부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보고 취약차주의 현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영향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도 금리 상승의 영향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로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계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계기업의 현황 그리고 한계기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한계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인데요. 그 한계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 원인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한계 기업이 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되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건설 쪽이 한계 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이쪽이 왜 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 기업이라는 것의 그 정의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에 못 미치는 이제 기업을 저희가 한계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자 상환이 어려운 이제 그런 기업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저희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에 못 미칠 뿐만이 아니라 7년, 8년씩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에서는 그 원인까지는 깊숙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 이익은 이자 보상 배율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제 영업외 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계 기업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계의 취약 차주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앞으로도 많은 뭐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업종,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대로 부동산과 건설 쪽에 이제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이 업종들의 업황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12년, 14년 정도의 부동산 건설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시기에 한계 기업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부동산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담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통계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금융안정지수는 전체적인 대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럼 혹시 한계 기업이나 취약차주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는 현재 수준이 뭐 주의인지 위기인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보도자료 모두에 나와 있는 금융안정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가 집약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특정 업종이나 업권의 상황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 쪽에서의 안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 기업 쪽만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계 기업 쪽을 이번에 따로 이제 저희가 놓고 본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하나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업종별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신용 공여 상황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CNBC 강혜지입니다. 고소득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 늘어났는데 저신용 차주는 또 줄어들었는데 저소득층이면서 다중채무자인 분들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보면 고신용, 그다음에 고소득, 고자산, 또 자산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 전체 상황을 평가를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채무상환 능력 면에서 소득이든 자산 측면이든 양호한 사람 중심으로 분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 이제 정의하고 있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부채도 동반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율을 보면 가계부채 전체 증가율보다는 작습니다. 가계부채 전체가 그동안에 뭐 10% 내외, 작년은 이제 8% 늘었습니다만은 취약차주 증가율을 보시면 그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취약차주 부채의 증가세가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보다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취약차주로 정의한 그 차주들의 특성을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은행뿐만 아니고 비은행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다지 하면서 이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취약차에 늘었던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분들 중심으로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총량 증가세가 이제 최근에 그 대책 힘에도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취약계층 부채는 좀 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취약계층 그 대책이 사실 시행된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대책의 효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최근에 최고금리 인하한 부분은 저희 그 시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가 향후에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 부담하는 이 금리 부담 정도가 사실 이자 부담 정도가 저희 시산 자료에서 보면은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저희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는 여기 자료하고는 없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나 이런 금융상황 보고할 때 그래도 금리 상승기에 맞춰서 그 고정금리 대출 쪽을 많이 유도하고 그런 쪽에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코멘트를 좀 많이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제 나온 예금은행 가정평균금리 2월달치를 보면 가계 같은 경우는 신규나 잔액 기준 모두 뭐 한 20%대 초반, 30%대 초반으로 4년 만에 최저, 1년 10개월 만에 최저고요. 기업 또한 지금 신규 기준으로도 35.8%로 최근 들어서 많이 낮은 수준이고 잔액 기준으로도 31.9%로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변동금리를 지금 많이 갈아타는 건지 비중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뭐 가계나 기업 금리 상승기 여러 가지 좀 비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이렇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가계든 기업이든 뚝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은 어떻게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정부의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2014년에 한 24%였습니다. 전체 그 잔액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게 꾸준히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와가지고 지난해 9월 말 통계가 저희가 있는데 그게 한 44.6%까지 그 높아졌고 뭐 정부가 계속 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비중을 정해서 그 계속 참고 지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일선 창구에서 그 고정금리 대출에 조금 그 꺼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금융기관의 고정금리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장기로 취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정금리로 취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금융기관 또는 차주 모두에게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의 경우는 만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될 유인이 금융기관 또는 차주 측면에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되고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이 조금 늘면서 또 전반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가세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7년 말 사실은 감독당국이 제시했던 목표치가 있습니다. 금융가들 목표치. 그 목표치는 이미 상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